여기는 큐대학교 입학처입니다. 권재훈 장편소설. 대학 입시란 무엇인가? 최성권 선생이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은 건 1월 1일 오전 10시였다. 출근한 지 1시간 만이었고 취직한 지 반년이 흐른 시점이었다. 그는 자녀를 대학에 꼭 합격시키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렬한 학부모의 전화를 받고 있었다. 사무실 전화기를 어깨와 볼 사이에 끼우고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켰다. 그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다. 새해 벽두부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최성권은 외계어를 보듯 메시지를 쳐다봤다. 난독증이라도 걸린 것 같았다. 이해력이 떨어지는 건 전화기 너머의 학부모도 마찬가지였다. 아유, 선생님, 작년에는 이 성적으로 경영학과에 붙었다는 말씀이시죠? 최성관은 일단 휴대폰을 덮어두고 학부모에게 집중했다.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원해볼 만한 성적대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합격이란 말씀이시잖아요. 묻지도 않았는데 학부모는 다시 한번 각 과목의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을 빠른 속도로 읊었다. 자녀의 수능 성적표를 눈앞에 두고 읽는 것인지 너무 많이 봐서 외운 건지 망설임이 없었다. 최성권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자녀분이랑 비슷한 성적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다는 거죠. 선생님, 말씀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뱀처럼 꼬지 말고 확실하게 해주셔야죠. 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학부모가 따지듯 말했다. 작년 기준으로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어머님,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상담해 드릴 수 없어요. 정시 원서 접수 중이잖아요. 이미 접수한 다른 학생들도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원한 학생들의 수능 점수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작년이랑 올해 수능 시험 자체가 다른데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도 없고요. 최성권이 몰아붙이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쯤이면 끊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잠자코 기다렸다. 하지만 학부모는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이야기로 방향을 틀었다. 그럼 선생님, 경제학과는 어때요? 경영학과보다 커트라인이 낫다고 그러던데. 그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 전만 해도 경영학과에 꼭 가야 한다더니 스무고개라도 하듯 대화가 다시 시작되었다. 학부모는 기어코 심리학과와 영어 영문학과를 거쳐 철학과까지 물어본 다음에야 전화를 끊었다. 곧바로 다른 대학에 전화를 걸고 있을지도 몰랐다. 출근해서 이제 겨우 전화 몇 통을 받았을 뿐인데 최성관은 기운이 쫙 빠졌다. 그때서야 마우스 옆에 놓아둔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다. 최성관은 선뜻 손을 뻗지 못했다. 메시지를 확인하는 게 망설여졌다. 대신 다른 직원들은 뭘 하는지 괜히 두리번거렸다. 다들 똥 씹은 표정으로 전화기를 붙들고 원서 접수 방법을 안내하고 있었다. 전화기를 내려놓기 무섭게 또 전화가 울렸다. 흡사 콜센터 같았다. 새해 첫날부터 출근이라니.
1월 1일은 신정이고 엄연히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인데 올해 정시 모집 원서 접수 기간을 12월 30일부터 1월 2일까지로 정한 인간들은 도대체 뭐하는 놈들인가? 가족도 애인도 친구도 없는 것들인가? 아무리 못해도 집에 TV나 컴퓨터는 있지 않을까? 이런 날에는 가만히 집에 틀어박혀서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게 아닐까? 남들 노는 꼴을 못 봐서 해코지라도 하는 건가? 최상관은 소리라도 꽥꽥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는 사무실에서 막내였다. 반년 전 모교인 큐대에 교직원으로 취업했을 때만 해도 여자친구에게 이런 메시지를 받을 날이 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최성관의 부모님은 어려운 시기에 아들이 취업했다면서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기뻐했고 여자친구의 부모님 또한 갑자기 그를 사위처럼 대했다. 당시 최성관이나 여자친구도 이런 부모님들의 호들갑스러운 반응이 부담스럽지 않았고 여자친구만 취업하면 자연스레 결혼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둘 사이는 최성관이 취업하고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어긋났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최성관이 너무 바빴기 때문이다. 그조차도 대학교 교직원인 자신이 왜 이렇게 바쁜지 이해하기 힘들었으니 여자친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흔히 대학교 교직원이라고 하면 신의 직장을 다닌다거나 신이 숨겨둔 직장을 잘도 찾았다며 부러워했다. 하는 일 없이 꼬박꼬박 월급은 받으면서 캠퍼스를 즐기고 연금까지 보장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성관도 그런 삶을 꿈꾸며 교직원이 되었다. 일은 적당히 하면서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방학 땐 조기 퇴근의 여유를 누리기도 하면서 말이다. 가늘고 길게 회사 생활을 하는 게 소망인 그에게 이보다 딱 맞는 직장은 없어 보였다. 친구도 선배도 후배도 그를 부러워하면서 교직원이 되려면 필요한 게 뭐냐고 물었고 그때마다 최성관은 이렇게 답했다. 그냥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지 뭐. 하지만 까부는 것도 잠시. 최성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야근과 주말 출근이 너무 많아 미칠 것 같다고 토로하는 신세가 되었다. 친구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핀잔을 줬다. 야, 방학 때 행정실 가면 4시에도 불이 꺼져 있던데? 아, 맞아. 자기 엄마 아니라고 전화를 계속 돌리던데? 그럼 전화를 받은 사람은 뭘 하는 줄 알아? 그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돌렸다고요? 정말 이상한 일이네요? 이건 그 사람 업무인데 말이죠. 이러더라. 점심 먹고 피곤하면 그냥 집에 가는 사람도 있다던데. 뭐 이런 식이다. 그러면 최성관은 더욱 억울하고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울부짖었다. 다른 부서는 모르겠고 난 입학처라니까. 존나 바쁘다고. 한참 질질 짜면 그제야 친구들도 인정을 해줬다. 그렇다고 해서 힘이 나는 건 아니었지만 최성관은 친구들의 입에서 이 얘기가 나올 때까지 징징거렸다. 입시철에는 좀 바쁘긴 하겠다. 하지만 그 입시철이라는 게 한없이 길다.
수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정시는 1월부터 2월까지. 한마디로 1년 중 절반이다. 7월, 8월에 진행되는 재외국민 전형에 외국인, 대학원, 편입까지 더하면 외국인, 대학원, 편입까지 더하면 사실상 1년 내내 입시가 진행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렇다고 상반기라고 해서 편한 것만도 아닌 듯하다. 학교 홍보를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느라 가정이 파탄났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7월에 입사한 최성관은 반년 동안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입시를 맛보았다. 다짜고짜 서류평가를 하고 논술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등 각종 시험을 준비했다. 그 외에도 서류 정리, 보고서 작성, 통계 분석 등 다양한 일을 했다. 한 대학의 입시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업무 특성상 무자르듯 일을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막내 최성관은 모든 일에 힘을 보태야 했다. 말해봐. 우리 지금 무슨 사이인지. 사귀는 거라고 볼 순 없지 않니? 최성관은 이 문장을 반복해 읽었다. 사귀는 게 아니면 우린 대체 무슨 사이일까? 울고 싶은 최성관의 마음을 대변하듯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다. 딸아이가 원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자기소개는 어디에 입력하라는 건가요? 최성관은 자기소개서 입력란에 입력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그냥 자녀분한테 얘기하면 금방 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어떻게 된 게 원서 접수까지 학부모가 해주는 걸까? 하긴 학과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동기는 수강 신청도 학부모가 하고 수강 신청에 실패하면 그 항의 또한 학부모가 한다고 했다. 대기업 인사팀에 취직한 친구는 직장에도 내 자식이 왜 떨어졌냐고 항의하는 부모들이 있다고 투덜거렸다. 문득 최성관은 엄마가 여자친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한 번만 더 내 아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으나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았다. 안타깝지만 최성관은 이별을 덤덤하게 받아들여야겠다고 다짐했다.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전화를 막을 수 없듯 여자친구와의 이별 또한 거스를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렇다고 최성관의 마음이 바뀐 건 아니다. 마음만큼은 한 번 더 여자친구를 붙잡고 싶었다. 다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조차 민망하고 오늘은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 용서를 비는 것도 구차하게 느껴졌다. 새해 첫날 정동진에 해 뜨는 거 꼭 보러 가자. 불과 나흘 전에도 여자친구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도 최성관은 힘들 거라고 예상했지만 차마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 그리고 이어지는 주말까지 출근하는 바람에 이미 여자친구에게 가루가 되도록 갈린 후였다. 그때는 수시 모집 추가 합격자 발표 때문에 출근할 수밖에 없었다.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면 누군가가 다른 대학으로 도망가고 다음 학생을 선발하면 또 도망가는 시기였다. 그러다 보니 주어진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추가 합격자를
발표해야 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까지 추가 합격자 발표를 해야 하다니. 최상관은 기독교 신자도 아니지만 억울했다. 옆자리에서 유튜브로 크리스마스 캐럴을 듣고 있던 홍지원 입학사정관이 괴로워하는 최상관을 달래주었다. 우리가 불합격자들을 구원해준다고 생각하면 뭐랄까? 소명의식 같은 게 생기긴 해요. 불합격자가 합격자가 되는 게 꼭 부활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일종의 패자부활전 같은 거죠. 최상관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얘기를 여자친구에게 그대로 전했지만 역시나 도움이 되진 않았다. 여자친구는 혀를 찼다. 소명의식? 부활? 아주 예수님 납셨네 납셨어. 이런 일들이 지난 반년 동안 이어졌다. 하필이면 여자친구 생일은 논술시험 날이었고 최상관의 생일은 면접시험 날이었다. 주말마다 각종 시험이 복병처럼 도사리고 있었고 서류평가는 하고 또 해도 끝이 없었다. 망치로 아무리 내리쳐도 죽지 않고 고개를 쳐드는 두더지 같았다. 시내 직장에 다닌다는 얘기를 들으며 속으로 생각하곤 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신이 바쁠 수도 있다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인간들의 징징거리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정신이 없을까? 또 인간들이 저지르는 사고를 수습하는 게 얼마나 귀찮고 고통스러울까? 때마침 사람을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인간이 최상관의 자리 쪽으로 오고 있었다. 한덕수 입학처장이다. 그는 생명과학과 교수인데 하는 짓만 보면 대학 입시학과 교주 수준이었다. 입시를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입학처에 바쳤다. 몇몇 직원들은 한덕수가 등장하면 당신은 입시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입시하고 있지요 라면서 유명한 노래를 기사해 몰래 흥얼거릴 정도였다. 갈등, 배신, 질투, 중상모략이 끊이지 않는 이곳에서 직원들을 대동단결하게 만들 만큼 한덕수의 존재감은 대단하다. 한덕수는 많은 이들이 자신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도 행동에 거침이 없다. 오직 휴대가 우수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면, 그래서 경쟁대학인 W대를 이길 수만 있다면 직원 한두 명쯤은 과로사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할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영광의 상처이자 훈장으로 삼을 인간이다. 또 하나, 그는 매우 말이 많은 사람이다. 한번 붙잡히면 한두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스케줄을 짜서 입학팀 모든 직원과 격주로 면담을 진행했는데 말이 면담이지 거의 말고문이었다. 그에게 다른 일정이 생겨 면담이 취소되기라도 하면 직원들은 휴가라도 얻은 것처럼 기뻐했다. 한덕수는 심기가 대단히 불편했다. 정시 원서 접수 마감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경쟁률이 0.5대 1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서 접수 마지막 날 밀물처럼 원서가 밀려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안해했다. 한덕수는 다람쥐처럼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이 전화를 잘 받는지 응대를 잘 하는지
확인했다. 직원들은 그가 다가오면 울리지도 않는 전화기를 들고 아무런 말이나 내뱉었다. 최성건도 혹여 처장이 말을 걸까봐 냉큼 전화기를 들었다. 네, 어머님. 의예과에 지원하고 싶으세요? 의예과 정말 좋죠. 저도 다시 태어나면 의예과에 꼭 가고 싶어요. 어떤 걸 도와드리면 될까요? 한덕수는 몇 초간 최성관 옆에 서서 통화 내용을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른 사람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갔다. 한덕수의 첫인상은 아주 강렬했다. 최성관이 일주일간의 신입 직원 교육이 끝나고 입학팀으로 출근한 날이었다. 첫 출근이라 깔끔하게 정장에 넥타이를 매고 출근 시간보다 1시간 먼저 사무실에 도착했다. 자리도 정리하고 마음도 차분하게 가라앉히면서 회사 생활을 시작할 생각이었다. 조심스레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덩치가 큰 생물체가 안쪽 방에서 툭 튀어나왔다. 키 190cm에 몸무게 100kg 정도는 좋게 돼 보였다. 최성관은 생물체와 눈이 마주친 순간 도둑인가 싶었다. 설마 청소하시는 분이겠지? 최성관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다. 돌아오는 답변도 간단한 인사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아메바인가? 덩치 큰 생물체가 저 멀리서 물었다. 네? 최성관은 진심으로 놀라 되물었다. 뉴페이스 아메바 선생 오셨냐고? 큰 생물체가 성큼성큼 걸어왔다. 육식공룡이 먹이를 향해 달려오는 것 같았다. 훗날 최성관은 그때 불이 나게 도망가지 못한 걸 후회했다. 공룡 뺨치는 괴이한 생물체가 자신을 향해 거침없이 진격해올 때 미련 없이 도망쳐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실제로 선배 2명은 3개월도 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었다. 교직원은 웬만해선 그만두지 않는데 말이다. 박사? 육식공룡이 최성관에게 악수를 청하며 물었다. 네? 박사 출신이냔 말이오. 아닙니다. 그럼 석사? 아닙니다. 학사 졸업했습니다. 가봐. 아메바 맞네. 학사는 아메바, 석사는 파충류, 박사는 침팬지. 그럼 난 아메바, 파충류? 최성관은 의아했으나 그런 걸 궁금해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한순간 방심하면 잡아먹힐 것 같았다. 교수인 나는 뭐겠소? 사람이십니다. 그렇소. 자넨 아메바, 나는 사람. 그는 짐짓 최성관의 눈치를 살피더니 큰 소리로 웃었다. 덩치에 걸맞게 웃음소리도 매우 컸다. 어디 가서 이런 걸 갑질이라고 신고하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이요. 꽝꽝 얼어붙은 얼음을 깨뜨리는 아이스 브레이킹. 농담이란 말이요. 아시겠소?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눠봅시다. 이리 오시오. 최성관은 영문도 모르고 그를 따라갔다. 육식공룡은 아까 나왔던 방으로 머리를 숙이며 쏙 들어갔다. 사무실을 둘러봤다. 그러나 그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방에 들어가며 문패를 확인했다. 입학
처장실. 육식 공룡이 다름 아닌 한덕수 입학처장이었다. 처장실에 들어서자 한쪽 구석에 있는 접이식 소파 침대와 그 위에 어지럽게 펼쳐진 침낭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덕수의 머리에 까치집이 지어진 걸 보니 아무래도 여기서 잔 모양이다. 회의 테이블에는 이미 다 먹은 참깨라면, 핫도그 꼬치 3개, 사이다 2캔이 너뒹굴었다. 한덕수가 쓰레기를 대충 치우는 사이 최성관은 처장실을 두리번거렸다. 벽면에는 따봉을 하는 한덕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었고 그 아래로 입학팀의 단체 사진들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다. 육식공룡과 아이들이라고 이름 붙여도 손색 없을 사진들이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실험실에서나 봤던 인체 모형이 못 올 곳에 왔다는 듯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8시 20분부터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며 인사를 하러 왔지만 처장실에 1mm라도 발을 들이민 사람은 없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어도 사람들은 처장실에 투명 막이라도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모두가 최성관을 처장에게 바치는 재물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소파 침대를 보고도 당황하지 않은 걸 보니 이 또한 익숙한 풍경의 모양이었다. 강남구 도곡동에 내노라 하는 아파트에 사는 한덕수가 도대체 왜 처장실에서 자주 잠을 청하는지 의견만 분분했다. 가족이랑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닐까요? 아내랑 심하게 싸웠다거나 아니면 쫓겨났을 수도 있고요. 기록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가족 다 미국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죠. 변태네 변태야. 사무실을 너무 사랑해서 밤에도 차마 떠나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어쩌면 서민 체험하는 걸지도 몰라요. 우리랑 소통하려고 나름 노력하는 거죠. 11시 50분경 오현종 입학팀장이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할 때까지 최성관은 약 4시간 동안 한덕수를 독대했다. 한덕수는 수십 년간 말 한마디 못하다가 처음 말문이 터진 사람처럼 미친 듯이 말하고 또 말했다. 중간에 딱 한 번 화장실을 함께 다녀오면서도 그는 쉬지 않았다. 목이 마르면 물 대신 사이다를 마셨고 허기지면 치즈 크리스피 핫도그를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었다. 12시에 테이블을 보니 사이다 4캔과 핫도그 꼬치 3개가 쌓여 있었다. 콜라 중독은 많이 봤는데 사이다 중독은 또 처음이네. 다 큰 어른이 핫도그는 또 뭐야. 하긴 이 덩치를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먹긴 해야겠다. 최성관이 생각에 빠져있는데 느닷없이 면접이 시작되었다. 대학 입시가 뭐라고 생각하시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성관은 꾸역꾸역 대답했다. 우수한 학생은 어떤 학생이요? 공부 잘하고 인성도 훌륭하고 또 학교 생활 충실히 수행하면서 독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 학생이 많소? 공부도 잘하면서 착하고 책도 많이 읽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이 많으냔 말이오. 많지 않습니다. 그렇소. 그런 학생은 극히 드무. 자, 그러면
대학 입시가 무엇인 것 같소? 네? 대학 입시를 뭐라고 생각하냔 말이오. 최성관이 머뭇거리자 한덕수가 참지 못하고 흥분하면서 스스로 대답했다. 전쟁이요, 전쟁. 그 순간 한덕수의 눈에 섬광이 번쩍였다. 최성관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싶었고 그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한덕수는 과대망상에 빠진 전쟁광이었다. 종종 이순신 장군이나 제갈공명을 언급한 걸 보면 본인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굳이 따지자면 히틀러나 무솔리니에 가까웠다. 히틀러나 무솔리니가 들으면 자존심이 무척 상하겠지만 말이다. 사람들이 왜 전쟁을 하는지 아시오? 내 것을 지키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요. 한정된 땅, 식량, 자원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란 말이오. 우리도 마찬가지요. 똑똑하고 착하고 열정적인 학생들은 극히 드무오. 그런 학생들을 우리만 원하겠소? 아닙니다. 그렇소. 다른 대학도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소. 우리가 못 데려오면 다른 대학이 빼앗아 가는 거요. 제로섬 게임이란 말이오. 아시겠소? 네. 그럼 어떤 자세로 임해야겠소? 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바른 자세가 뭐냔 말이오. 전쟁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최성관은 내키지 않았지만 억지로 대답했다. 한덕수가 빙그레 웃으며 테이블을 탁 내리쳤다. 여기는 큐대학교 입학처입니다. 권재훈 장편소설. 대학 입시란 무엇인가? 최성관 선생이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은 건 1월 1일 오전 10시였다. 출근한 지 1시간 만이었고 취직한 지 반년이 흐른 시점이었다. 그는 자녀를 대학에 꼭 합격시키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렬한 학부모의 전화를 받고 있었다. 사무실 전화기를 어깨와 볼 사이에 끼우고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켰다. 그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다. 새해 벽두부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최성관은 외계어를 보듯 메시지를 쳐다봤다. 난독증이라도 걸린 것 같았다. 이해력이 떨어지는 건 전화기 너머의 학부모도 마찬가지였다. 아유, 선생님. 작년에는 이 성적으로 경영학과에 붙었다는 말씀이시죠? 최성관은 일단 휴대폰을 덮어두고 학부모에게 집중했다.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원해볼 만한 성적대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합격이란 말씀이시잖아요. 묻지도 않았는데 학부모는 다시 한번 각 과목의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을 빠른 속도로 읊었다. 자녀의 수능 성적표를 눈앞에 두고 읽는 것인지 너무 많이 봐서 외운 건지 망설임이 없었다. 최성관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자녀분이랑 비슷한 성적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다는 거죠. 선생님, 말씀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뱀처럼 꼬지 말고 확실하게 해주셔야죠. 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학부모가 따지듯 말했다. 작년 기준으로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어머님,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상담해 드릴 수 없어요. 정시 원서 접수 중이잖아요. 이미 접수한 다른 학생들도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원한 학생들의 수능 점수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작년이랑 올해 수능 시험 자체가 다른데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도 없고요. 최성관이 몰아붙이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쯤이면 끊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잠자코 기다렸다. 하지만 학부모는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이야기로 방향을 틀었다. 그럼 선생님, 경제학과는 어때요? 경영학과보다 커트라인이 낫다고 그러던데. 그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 전만 해도 경영학과에 꼭 가야 한다더니 스무고개라도 하듯 대화가 다시 시작되었다. 학부모는 기어코 심리학과와 영어 영문학과를 거쳐 철학과까지 물어본 다음에야 전화를 끊었다. 곧바로 다른 대학에 전화를 걸고 있을지도 몰랐다. 출근해서 이제 겨우 전화 몇 통을 받았을 뿐인데 최성가는 기운이 쫙 빠졌다. 그때서야 마우스 옆에 놓아둔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다. 최성과는 선뜻 손을 뻗지 못했다. 메시지를 확인하는 게 망설여졌다. 대신 다른 직원들은 뭘 하는지 괜히 두리번거렸다. 다들 똥 씹은 표정으로 전화기를 붙들고 원서 접수 방법을 안내하고 있었다. 전화기를 내려놓기 무섭게 또 전화가 울렸다. 흡사 콜센터 같았다. 새해 첫날부터 출근이라니. 1월 1일은 신정이고 엄연히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인데 올해 정시 모집 원서 접수 기간을 12월 30일부터 1월 2일까지로 정한 인간들은 도대체 뭐하는 놈들인가? 가족도 애인도 친구도 없는 것들인가? 아무리 못해도 집에 TV나 컴퓨터는 있지 않을까? 이런 날에는 가만히 집에 틀어박혀서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게 아닐까? 남들 노는 꼴을 못 봐서 해코지라도 하는 건가? 최상과는 소리라도 꽥꽥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는 사무실에서 막내였다. 반년 전 모교인 큐대에 교직원으로 취업했을 때만 해도 여자친구에게 이런 메시지를 받을 날이 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최성관의 부모님은 어려운 시기에 아들이 취업했다면서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기뻐했고 여자친구의 부모님 또한 갑자기 그를 사위처럼 대했다. 당시 최성관이나 여자친구도 이런 부모님들의 호들갑스러운 반응이 부담스럽지 않았고 여자친구만 취업하면 자연스레 결혼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둘 사이는 최성관이 취업하고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어긋났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최성관이 너무 바빴기 때문이다. 그조차도 대학교 교직원인 자신이 왜 이렇게 바쁜지 이해하기 힘들었으니 여자친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흔히 대학교 교직원이라고 하면 신의 직장을 다닌다거나 신이 숨겨둔 직장을 잘도 찾았다며 부러워했다. 하는 일 없이 꼬박꼬박 월급은 받으면서 캠퍼스를 즐기고 연금까지 보장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성관도 그런 삶을 꿈꾸며 교직원이 되었다. 일은 적당히 하면서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방학 땐 조기 퇴근의 여유를 누리기도 하면서 말이다. 가늘고 길게 회사 생활을 하는 게 소망인 그에게 이보다 딱 맞는 직장은 없어 보였다. 친구도 선배도 후배도 그를 부러워하면서 교직원이 되려면 필요한 게 뭐냐고 물었고 그때마다 최성권은 이렇게 답했다. 그냥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지 뭐. 하지만 까부는 것도 잠시. 최성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야근과 주말 출근이 너무 많아 미칠 것 같다고 토로하는 신세가 되었다. 친구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핀잔을 줬다. 야, 방학 때 행정실 가면 4시에도 불이 꺼져 있던데? 맞아. 자기 엄마 아니라고 전화를 계속 돌리던데? 그럼 전화를 받은 사람은 뭘 하는 줄 알아? 그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돌렸다고요? 정말 이상한 일이네요? 이건 그 사람 업무인데 말이죠. 이러더라. 점심 먹고 피곤하면 그냥 집에 가는 사람도 있다던데. 뭐 이런 식이다. 그러면 최성권은 더욱 억울하고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울부짖었다. 다른 부서는 모르겠고 난 입학처라니까. 존나 바쁘다고. 한참 질질 짜면 그제야 친구들도 인정을 해줬다. 그렇다고 해서 힘이 나는 건 아니었지만 최성권은 친구들의 입에서 이 얘기가 나올 때까지 징징거렸다. 입시철에는 좀 바쁘긴 하겠다. 하지만 그 입시철이라는 게 한없이 길다. 수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정시는 1월부터 2월까지. 한마디로 1년 중 절반이다. 7월, 8월에 진행되는 재외국민 전형에 외국인, 대학원, 편입까지 더하면 외국인, 대학원, 편입까지 더하면 사실상 1년 내내 입시가 진행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렇다고 상반기라고 해서 편한 것만도 아닌 듯하다. 학교 홍보를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느라 가정이 파탄났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7월에 입사한 최성권은 반년 동안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입시를 맛보았다. 다짜고짜 서류평가를 하고 논술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등 각종 시험을 준비했다. 그 외에도 서류 정리, 보고서 작성, 통계 분석 등 다양한 일을 했다. 한 대학의 입시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업무 특성상 무자르듯 일을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막내 최성권은 모든 일에 힘을 보태야 했다. 말해봐. 우리 지금 무슨 사이인지. 사귀는 거라고 볼 순 없지 않니? 최성권은 이 문장을 반복해 읽었다. 사귀는 게 아니면 우린 대체 무슨 사이일까? 울고 싶은 최성권의 마음을 대변하듯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다. 딸아이가 원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자기소개는 어디에 입력하라는 건가요? 최성권은 자기소개서 입력란에 입력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그냥 자녀분한테 얘기하면 금방 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어떻게 된 게 원서 접수까지 학부모가 해주는 걸까? 하긴 학과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동기는 수강 신청도 학부모가 하고 수강 신청에 실패하면 그 항의 또한 학부모가 한다고 했다. 대기업 인사팀에 취직한 친구는 직장에도 내 자식이 왜 떨어졌냐고 항의하는 부모들이 있다고 투덜거렸다. 문득 최성권은 엄마가
여자친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한 번만 더 내 아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으나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았다. 안타깝지만 최성관은 이별을 덤덤하게 받아들여야겠다고 다짐했다.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전화를 막을 수 없듯 여자친구와의 이별 또한 거스를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렇다고 최성관의 마음이 바뀐 건 아니다. 마음만큼은 한 번 더 여자친구를 붙잡고 싶었다. 다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조차 민망하고 오늘은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 용서를 비는 것도 구차하게 느껴졌다. 새해 첫날 정동진의 해 뜨는 거 꼭 보러 가자. 불과 나흘 전에도 여자친구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도 최성관은 힘들 거라고 예상했지만 차마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 그리고 이어지는 주말까지 출근하는 바람에 이미 여자친구에게 가루가 되도록 갈린 후였다. 그때는 수시 모집 추가 합격자 발표 때문에 출근할 수밖에 없었다.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면 누군가가 다른 대학으로 도망가고 다음 학생을 선발하면 또 도망가는 시기였다. 그러다 보니 주어진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추가 합격자를 발표해야 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까지 추가 합격자 발표를 해야 하다니. 최성관은 기독교 신자도 아니지만 억울했다. 옆자리에서 유튜브로 크리스마스 캐럴을 듣고 있던 홍지원 입학사정관이 괴로워하는 최성관을 달래주었다. 우리가 불합격자들을 구원해준다고 생각하면 뭐랄까? 소명의식 같은 게 생기긴 해요. 불합격자가 합격자가 되는 게 꼭 부활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일종의 패자부활전 같은 거죠. 최성관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얘기를 여자친구에게 그대로 전했지만 역시나 도움이 되진 않았다. 여자친구는 혀를 찼다. 소명의식? 부활? 아주 예수님 납셨네 납셨어. 이런 일들이 지난 반년 동안 이어졌다. 하필이면 여자친구 생일은 논술시험 날이었고 최성관의 생일은 면접시험 날이었다. 주말마다 각종 시험이 복병처럼 도사리고 있었고 서류평가는 하고 또 해도 끝이 없었다. 망치로 아무리 내리쳐도 죽지 않고 고개를 쳐드는 두더지 같았다. 시내 직장에 다닌다는 얘기를 들으며 속으로 생각하곤 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신이 바쁠 수도 있다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인간들의 징징거리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정신이 없을까? 또 인간들이 저지르는 사고를 수습하는 게 얼마나 귀찮고 고통스러울까? 때마침 사람을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인간이 최성관의 자리 쪽으로 오고 있었다. 한덕수 입학처장이다. 그는 생명과학과 교수인데 하는 짓만 보면 대학 입시학과 교주 수준이었다. 입시를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입학처에 바쳤다. 몇몇 직원들은 한덕수가 등장하면 당신은
입시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입시하고 있지요. 라면서 유명한 노래를 기사에 몰래 흥얼거릴 정도였다. 갈등, 배신, 질투, 중상모략이 끊이지 않는 이곳에서 직원들을 대동단결하게 만들 만큼 한덕수의 존재감은 대단하다. 한덕수는 많은 이들이 자신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도 행동에 거침이 없다. 오직 큐대가 우수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면, 그래서 경쟁대학인 W대를 이길 수만 있다면 직원 한두 명쯤은 과로사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할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영광의 상처이자 훈장으로 삼을 인간이다. 또 하나, 그는 매우 말이 많은 사람이다. 한번 붙잡히면 한두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스케줄을 짜서 입학팀 모든 직원과 격주로 면담을 진행했는데 말이 면담이지 거의 말고문이었다. 그에게 다른 일정이 생겨 면담이 취소되기라도 하면 직원들은 휴가라도 얻은 것처럼 기뻐했다. 한덕수는 심기가 대단히 불편했다. 정시 원서 접수 마감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경쟁률이 0.5대 1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서 접수 마지막 날 밀물처럼 원서가 밀려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안해했다. 한덕수는 다람쥐처럼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의 전화를 잘 받는지 응대를 잘 하는지 확인했다. 직원들은 그가 다가오면 울리지도 않는 전화기를 들고 아무런 말이나 내뱉었다. 최성관도 혹여 처장이 말을 걸까봐 냉큼 전화기를 들었다. 네, 어머님. 의예과에 지원하고 싶으세요? 의예과 정말 좋죠. 저도 다시 태어나면 의예과에 꼭 가고 싶어요. 어떤 걸 도와드리면 될까요? 한덕수는 몇 초간 최성관 옆에 서서 통화 내용을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른 사람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갔다. 한덕수의 첫인상은 아주 강렬했다. 최성관이 일주일간의 신입 직원 교육이 끝나고 입학팀으로 출근한 날이었다. 첫 출근이라 깔끔하게 정장에 넥타이를 매고 출근 시간보다 1시간 먼저 사무실에 도착했다. 자리도 정리하고 마음도 차분하게 가라앉히면서 회사 생활을 시작할 생각이었다. 조심스레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덩치가 큰 생물체가 안쪽 방에서 툭 튀어나왔다. 키 190cm에 몸무게 100kg 정도는 좋게 돼 보였다. 최성관은 생물체와 눈이 마주친 순간 도둑인가 싶었다. 설마 청소하시는 분이겠지? 최성관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다. 돌아오는 답변도 간단한 인사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아메바인가? 덩치 큰 생물체가 저 멀리서 물었다. 네? 최성관은 진심으로 놀라 되물었다. 뉴페이스 아메바 선생 오셨냐고? 큰 생물체가 성큼성큼 걸어왔다. 육식공룡이 먹이를 향해 달려오는 것 같았다. 훗날 최성관은 그때 불이 나게 도망가지 못한 걸 후회했다. 공룡 뺨치는 괴이한 생물체가 자신을 향해 거침없이 진격해올 때 미련 없이 도망쳐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실제로 선배 2명은 3개월도 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었다. 교직원은 웬만해선 그만두지 않는데 말이다. 박사? 육식공룡이 최성관에게 악수를 청하며 물었다. 네? 박사 출신이냔 말이오. 아닙니다. 그럼 석사? 아닙니다. 학사 졸업했습니다. 가봐. 아메바 맞네. 학사는 아메바, 석사는 파충류, 박사는 침팬지. 그럼 난 아메바, 파충류? 최성관은 의아했으나 그런 걸 궁금해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한순간 방심하면 잡아먹힐 것 같았다. 교수인 나는 뭐겠소? 사람이십니다. 그렇소. 자넨 아메바, 나는 사람. 그는 짐짓 최성관의 눈치를 살피더니 큰 소리로 웃었다. 덩치에 걸맞게 웃음소리도 매우 컸다. 어디 가서 이런 걸 갑질이라고 신고하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이요. 꽝꽝 얼어붙은 얼음을 깨뜨리는 아이스 브레이킹. 농담이란 말이요. 아시겠소?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눠봅시다. 이리 오쇼. 최성관은 영문도 모르고 그를 따라갔다. 육식공룡은 아까 나왔던 방으로 머리를 숙이며 쏙 들어갔다. 사무실을 둘러봤다. 그러나 그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방에 들어가며 문패를 확인했다. 입학 처장실. 육식공룡이 다름 아닌 한덕수 입학처장이었다. 처장실에 들어서자 한쪽 구석에 있는 접이식 소파 침대와 그 위에 어지럽게 펼쳐진 침낭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덕수의 머리에 까치집이 지어진 걸 보니 아무래도 여기서 잔 모양이다. 회의 테이블에는 이미 다 먹은 참깨라면, 핫도그 꼬치 3개, 사이다 2캔이 너뒹굴었다. 한덕수가 쓰레기를 대충 치우는 사이 최성관은 처장실을 두리번거렸다. 벽면에는 따봉을 하는 한덕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었고 그 아래로 입학팀의 단체 사진들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다. 육식공룡과 아이들이라고 이름 붙여도 손색없을 사진들이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실험실에서나 봤던 인체 모형이 못 올 곳에 왔다는 듯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8시 20분부터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며 인사를 하러 왔지만 처장실에 1mm라도 발을 들이민 사람은 없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어도 사람들은 처장실에 투명 막이라도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모두가 최성관을 처장에게 바치는 재물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소파 침대를 보고도 당황하지 않은 걸 보니 이 또한 익숙한 풍경인 모양이었다. 강남구 도곡동에 내노라 하는 아파트에 사는 한덕수가 도대체 왜 처장실에서 자주 잠을 청하는지 의견만 분분했다. 가족이랑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닐까요? 아내랑 심하게 싸웠다거나 아니면 쫓겨났을 수도 있고요. 기록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가족 다 미국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죠. 변태네 변태야. 사무실을 너무 사랑해서 밤에도 차마 떠나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어쩌면 서민 체험하는 걸지도 몰라요.
우리랑 소통하려고 나름 노력하는 거죠. 11시 50분경 오현종 입학팀장이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할 때까지 최성관은 약 4시간 동안 한덕수를 독대했다. 한덕수는 수십 년간 말 한마디 못하다가 처음 말문이 터진 사람처럼 미친 듯이 말하고 또 말했다. 중간에 딱 한 번 화장실을 함께 다녀오면서도 그는 쉬지 않았다. 목이 마르면 물 대신 사이다를 마셨고 허기지면 치즈 크리스피 핫도그를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었다. 12시에 테이블을 보니 사이다 4캔과 핫도그 꼬치 3개가 쌓여 있었다. 콜라 중독은 많이 봤는데 사이다 중독은 또 처음이네. 다 큰 어른이 핫도그는 또 뭐야? 하긴 이 덩치를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먹긴 해야겠다. 최성관이 생각에 빠져있는데 느닷없이 면접이 시작되었다. 대학 입시가 뭐라고 생각하시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성관은 꾸역꾸역 대답했다. 우수한 학생은 어떤 학생이요? 공부 잘하고 인성도 훌륭하고 또 학교 생활 충실히 수행하면서 독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 학생이 많소? 공부도 잘하면서 착하고 책도 많이 읽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이 많으냔 말이오. 많지 않습니다. 그렇소. 그런 학생은 극히 드무. 자, 그러면 대학 입시가 무엇인 것 같소? 네? 대학 입시를 뭐라고 생각하냔 말이오. 최성관이 머뭇거리자 한덕수가 참지 못하고 흥분하면서 스스로 대답했다. 전쟁이요, 전쟁. 그 순간 한덕수의 눈에 섬광이 번쩍였다. 최성관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싶었고 그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한덕수는 과대망상에 빠진 전쟁광이었다. 종종 이순신 장군이나 제갈공명을 언급한 걸 보면 본인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굳이 따지자면 히틀러나 무솔리니에 가까웠다. 히틀러나 무솔리니가 들으면 자존심이 무척 상하겠지만 말이다. 사람들이 왜 전쟁을 하는지 아시오? 내 것을 지키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요. 한정된 땅, 식량, 자원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란 말이오. 우리도 마찬가지요. 똑똑하고 착하고 열정적인 학생들은 극히 드무. 그런 학생들을 우리만 원하겠소? 아닙니다. 그렇소. 다른 대학도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소. 우리가 못 데려오면 다른 대학이 빼앗아 가는 거요. 제로섬 게임이란 말이오. 아시겠소? 네. 그럼 어떤 자세로 임해야겠소? 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바른 자세가 뭐냔 말이오. 전쟁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최성관은 내키지 않았지만 억지로 대답했다. 한덕수가 빙그레 웃으며 테이블을 탁 내리쳤다.